안녕하세요. 한국사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조선 후기 실학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산 정약용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산 정약용이 아주 이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했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참으로 위대하시다. 참으로 위대하시다. 문호는 지극히 바르고 법도는 지극히 엄격하며 일대의 큰 스승으로 떠받들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와, 이렇게 다산 정약용이 위대하다고, 정말 위대하다고 극찬을 했던 이 사람 누구일까요? 아니 도대체 뭘 했기에 이렇게 예찬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성호이익입니다. 이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지요. 이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이 다산 정약용이라면 그 실학의 토대를 쌓은 분, 그분이 바로 성호이익입니다. 이 정약용 역시 성호이익의 문집을 간행하려고 했을 만큼 정말 이 성호이익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실학이 뭐냐 또 궁금하시죠? 자, 이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리학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리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학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백성들은 이 배가 고픈데 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성리학의 이론적 목소리만 삑삑삑 이렇게 울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등장한 학문이 조선 후기 실학입니다. 경세치용, 쉽게 말해서 백성들의 그 어려운 삶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학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딱 맞는 수도아일의 그런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경세치용 실학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한 인물이 성호이익입니다. 자, 그 정도의 족적을 남긴 그런 분이라면 성호이익을 기릴 수 있는 공간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퇴계이왕 어디 떠오르세요? 왜 안동 도산서원, 율곡이 어디 떠오르세요? 강릉 오죽헌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성호이익 어디 있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요. 바로 여기 안산의 성호박물관입니다. 규모가요 커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잘 정돈된 이런 공원이 또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성호이익 선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좀 있습니다. 왜 안산일까요? 안산에서 태어나셨나? 그건 아닙니다. 이익 선생은요, 아버지 이하진의 유배지에서 태어납니다. 이하진은요, 지금의 이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헌부 대사헌,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당시 그 숙종의 환국 정쟁 파도에 휩쓸리면서 결국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를 갔던 것이죠. 그 유배지 바로 이 평안도 운산에서 이익 선생이 태어났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곳에서 돌아가시면서 선영이 있는 안산으로 왔고 안산에 선영이 있었네. 네, 안산으로 왔고 관직과는 담을 쌓고 이 80평생을 이곳에서 진짜 제가 이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곳이에요. 네, 이 지역입니다. 진짜 여기 아마 저 성호이익 선생이 아마 여기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곳에서 스승으로, 경세학자로, 농민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익과 함께 실학의 토대가 구축된 곳이 바로 안산 첨성리, 지금의 안산 일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호박물관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 건너편에 성호이익의 묘와 사당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안산에 그런 일이. 네.
자, 그럼 성호박물관에서 성호이익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호이익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거, 그건 초상화기 초상화. 자, 근데 이 초상화가 진짜 이분일까요? 그게 아쉽지만 제가 정확히 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본 영정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다시 기억을 정리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초상화입니다. 그래도 상상은 아니니까 다행이죠. 자, 여기 성호이익이 쓰신 그런 편지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편지를 자세히 보니까 이 성호이익 선생의 수결, 사인, 네, 이 사인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멋져. 이 정도 수결은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아주 많은 글씨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성호이익의 가문은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이어 아주 명필로 유명합니다. 이제 그런 글씨들인데요. 자, 여기 보이는 필첩이 바로 성호이익의 아버지였던 이하진이 쓴 천금물전이라는 겁니다. 딱 보시면 알지만 잘 썼어. 내가 봐도 잘 썼어. 끝내줘. 예. 그래서 이 명필로 유명하기 때문에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럴만하네. 느낌이 오네. 자, 여기는 이제 검은고가 있습니다. 네, 띵띵띵띵. 자, 이거는요, 성호이익의 형 옥동 이서가 키던 진짜 검은고예요. 그래서 이름을 옥동금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요, 제작된 지 300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돼 있지? 와, 이거 대단하네요. 네. 자, 여기는 성호이익의 후손들에 관한 유물들인데요. 대박. 청담. 이중환이 쓴 탱리지가 보여요. 여러분, 이 성호이익의 항맥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후손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중환 역시요, 성호이익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고요, 후손이었고요, 제자였습니다. 와, 이중환 탱리지 성호이익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놀라셨죠? 이 성호이익은요, 가문 내에서도 큰 스승이라는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호이익의 후손들이 학문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니까 나중에 다산 정약용이 마치 한 가문이 학문으로 큰 숲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일가항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가항림이라 멋있습니다. 이곳 성호박물관에는요, 성호이익은 물론 그의 가문과 후학들, 그리고 이 실학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성호이익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성호박물관 둘러보니까 이 성호이익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후학들로부터 극찬을 받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수백 권의 책을 쓰셨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길래 정약용 선생이 참으로 위대하시다 이렇게 몇 번이나 외친 거지? 자, 이곳에서 우리는요, 성호이익의 학문하는 방법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거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첫째가 학문적 기본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호이익은요, 당대 주류였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이끌어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누구보다 유학의 주요 경전을 치밀하게 공부했다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호이익은요, 삼경과 사서, 유교 경전을 아주 깊게 연구했고요. 그 결과 맹자질서, 논어질서 등 정말 본인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여러 질서를
저술했습니다. 질서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잊지 않기 위해 적어둔다라는 의미인데요. 성호익이 유교 경전들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책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전에 대한 충실한 공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성호익의 새로운 학문은 정약용을 비롯한 후학들에게 큰 공감을 받았고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왜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랑 비슷하죠? 근데 이게 맞아요. 예,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성호이익의 학문은 출발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 당시 학문적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조선의 주류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성리학을 비판해. 너 사문난족이야, 너 퇴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성호익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글자라도 의심하면 망발이라고 하고, 찾아보고 대조만 해도 죄라고 한다. 말이 안 되네, 진짜 저라도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선언합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반드시 옛것만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에 해가 된다면 옛것이라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와,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거 당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정말 이 실용을 위한 비판적 사고를 외치고 또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퇴계 이황으로부터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존경하는 그였지만, 이 퇴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그로서는 퇴계 학문 역시 그 비판적 사고에서 다듬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기본에 충실, 비판적 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개방적 사고입니다. 공자가 이단을 학문적으로 연마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당대 학자들은요, 이 말을 아주 예, 공자님 말씀 맞죠? 라고 하면서 타 학문은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단 따위가, 이런 모습들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호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금과 옥저로 공부했던 그런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끄는 현실 사회는 어떠니? 백성들은 배고프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부한 학문은 더 이상 최고의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런 자세로 다듬어졌던 성호익의 실학사상, 도대체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자, 그의 대표적 저서가요, 바로 성호사설이니까 이 성호사설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는 이익의 호입니다. 자, 그러면 사설 뭘까요? 아시죠? 네, 신문사설. 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아닙니다. 사설이라고 하는 건요, 자질구레하고 번잡한 글. 뭐지? 그러면 성호의 자질구레하고 번잡한 글, 이게 성호사설이야? 뭐야? 아니, 실학의 토대를 만든 그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글이 자질구레하고 번잡하다? 네, 이거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너무 겸손하신 것 같긴 해요. 그죠? 이 엄청난 글들을 사설이라니, 자질구레고 번잡하다니,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건 뭐 요즘 영상 플랫폼에 보면 막 어떻게든 막 자신을 막 드러내려고 막 애쓰는 썸네일들 막 판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익은 정반대로 자신을 정말 낮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낮추시기 때문에 더욱 높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호사설에는요, 천문, 지리, 자연 이런 관찰에서부터 과거제, 토지제, 노비제
이런 사회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5가지 주제로 분류해서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성호사설을 백과사전식의 책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호사설의 내용 중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제에 대한 비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대한 일갈로 들려가지고 이 과거제에 대한 비판은 지금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제는요, 이 고려와 조선을 거쳐 내려오는 거의 한 1000여 년에 가까운 그런 관리 선발 제도입니다. 성호이익은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아주 살벌하고 준엄하게 비판합니다. 기존의 관행처럼 내려왔던 기득권의 어떤 통로를 이렇게 비판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자, 어떻게 비판이냐 이렇게 보시죠. 과거가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등용문이라서 선비들이 과거 준비에만 평생을 소모한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 과거 자체가 너무 문예, 공자왈맹대 말네, 너무 이 문예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선비들이 혼자 옛사람이 말하길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고고한치 하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였던 이 농사일을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한 데 드는 비용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 학벌, 이 학벌에 이렇게 목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교육이 드는 비용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교육비로 휘청하는 우리네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닮아 있으니까 정말 이게 옛 이야기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성호익은요, 아주 파격적인 제안마저 내놓습니다. 농사가 중요하니까, 이게 농사가 생업이니까, 이걸로 우리나라의 근본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천거해서 발탁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와, 그 산농 합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도 농사 지으라는 겁니다. 왜 선비가 뭔데? 왜 농사일을 왜 등한시하면서 왜 안 해?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양반 선비들한테 이 얘기는 솔직히 불경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성호이익인 것이죠. 자, 다음은요, 노비제에 대한 비판입니다. 노비제는 잘못된 법이다 라고 생각하셨고요, 중국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살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니 인간에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아니, 양반, 주민, 상민, 천민, 노비 뭐 이거 현실이잖아요. 이게 떡하니 이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없앤다? 그건 뭐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성호익은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노비 매매는 금지하자라는 제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노비의 씨를 날리자는 이야기겠죠. 심지어 이들한테 과거 응시 기회까지 주어야 한다는, 정말 노비한테 과거 응시 기회를 주자. 대박. 정말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성호익 선생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자, 성호익의 대표적인 토지제 개혁을 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부분이니까. 성호이익하면 딱 떠오르는 토지제도가 바로 한전제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 소유 제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바늘 꽂을 땅조차 없는 농민들이 농토를 떠나서 이 도시로 날품팔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이게 농촌 사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영업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한 가족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업전을 설정해서 매매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토지는 고르게 분배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요즘도 왜 부동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성호이익의 한전제, 영업전, 정말 이 시대에도 한번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요,
성호사설을 통한 그의 학문 세계는 정말 넓었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철저히 백성들의 삶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조 때 학자였던 유만주라는 사람은 사실 이 성호 이익하고는 학파가 달랐던 노론 계열이었거든요. 그 당시 막 학파만 다들 아랑아랑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 이익의 성호 사설이 허준의 동의보감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할 때 꼭 필요한 책이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와우. 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조선 후기 사회 모순에 대한 개혁을 설파했던 이익은요, 실학의 나침반이 되면서 안정복, 정약용 이런 유명한 후학들에게 정말 많은 영감을 제시했습니다. 안정복이 쓴 역사서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명하잖아요. 이 책은요, 성호 이익이 제대로 된 역사서 한번 써보라 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 쓰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기면 늘 스승이었던 성호 이익에게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 자문을 구하곤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정약용은요, 성호 이익이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적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성호 이익의 학문을 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큰 꿈이 성호의 글에서 깨달은 것이 많다. 진짜 넓고 깊은 분, 그분이 아마 성호 이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근데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셨고 백성의 삶에 집중하셨을까? 계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 거린이 너무 힘든 거야. 삶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제발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십시오.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학문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공부여야 하는지를 정말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백성의 삶을 접하면서 성호 이익은 경세하게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늘 백성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정치인들 좀 제발 좀 배웠으면 좋겠네, 진짜.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이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우리의 화폭에 비로소 우리의 사람,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상상 속 자연하고 이 상상 속 도인들이 자리를 잡았던 당대 화폭에 반기를 든 것이죠. 자, 이런 정신적 사유, 우리 사람 그리고 우리의 백성, 주인공, 이런 사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김홍도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 표암 강세왕이었고요. 바로 이 표암 강세왕은 바로 이익의 제자였습니다. 와, 이익, 강세왕, 김홍도, 우리 백성. 이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조선 후기 실학은요, 이렇게 우리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백성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중심에 성호 이익이 있습니다. 이 18세기 혼탁했던 지성계에 선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모습인지 예시를 보여준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성호 이익입니다. 비록 그가 근대를 직접적으로 지향하면서 학문 세계를 넓힌 건 아니지만 근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그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실학의 토대를 굳건히 쌓았고 정약용과 같은 후학들이 그 토대 위에서 만개한 실학의 결과물들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성호 이익. 이곳 안산 성호 박물관에서 늘 백성이 먼저였던 조선 후기 실학의 큰 산 성호 이익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